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최지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주셨는데요.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토요과학 강연은 국내 우수과학자의 연구 결과와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과학 강연입니다. 1부 과학 강연과 2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연 중 궁금하신 점을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2부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자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실 예정입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과학 강연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채팅창에 관련 링크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강연이 종료된 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통해서 발전하는 토요과학 강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과학 강연의 주제는 이지훈 교수님의 어떻게 척수 손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지훈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최근 연구 분야로는 척수 손상, 뇌졸중 세포 사멸 및 뇌혈관 손상 기전 연구와 신경병증성 통증 기전 및 치료제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지훈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척수 손상 치료제 개발인데 혹시 교수님은 이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꽤 긴 시간을 연구를 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척수 손상 치료제는 어떤 분들께 사용이 되고 있나요? 네, 척수가 손상돼서 신체에 마비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사용합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치료제 개발과 연구원들에 대한 노력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럼 토요과학 강연 어떻게 척수 손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 과학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척수 손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과학자들이 척수 손상 치료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신경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신경계는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이 신경세포는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자극을 감지하고 또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기관입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추신경계는 말 그대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명령을 내리는 신경계 중추의 기능을 하는 곳이 중추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근육 사이를 연결해서 근육의 하나하나를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아프거나 우리가 보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감지해서 중추신경계에 얘기하고 중추신경계는 그것을 다시 통합해서 말초신경계를 통해 우리의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손가락, 발가락, 다리 이런 근육뿐만이 아니라 눈 근육, 귀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간이나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는 데는 다 근육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모든 신경이 다 포진되어 있어서 이 신경을 움직이는 데에는 반드시 이 중추신경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추신경계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와 척수로 되어 있는데요. 뇌는 잘 아실 거예요. 뇌는 우리 머리에 있는 두개골 속에 있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척수는 우리의 등줄기를 따라 전체적으로 가는 척추뼈 있잖아요. 그 뼈 속에 있는 곳이 속에 이렇게 모여 있는 신경 다발이 척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척수와 척추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척추는 뼈고 척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세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로 크게 나누는데요. 신경세포체는 바로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뭔가를 봤다 아니면 따가운 걸 만졌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건 따가워 라고
결정하고 피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경세포체이고 그것을 각 기관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신경세포체가 생각한 것을 전달하는 기관이 바로 축삭돌기입니다. 이 축삭돌기는 길게는 1m도 넘는 것이 있어요. 즉 뇌에서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축삭돌기가 이 허리 있는 데까지 뻗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신경이 그렇게 긴 신경도 있고 짧게는 눈 같은 데는 짧은 신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세포체는 신경세포체 주변에 붙어있는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감각을 전달을 받아요. 아프면 아프다, 난 뭔가를 봤다, 피할까 말까 이런 부분들 전달을 받고 그리고 축삭을 통해서 그 전달된 것을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또 하나 반대로는 그러면 우리가 손에서 온 것도 척추를 따라서 결국은 뇌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경과 신경은 서로 만나서 이러한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신경에서의 정보 교환은 바로 이 시냅스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시냅스의 축삭 끄트머리와 그리고 다른 신경세포의 가지돌기가 서로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척수 신경을 보면 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우리 엉덩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등을 만지면 다 느껴지잖아요. 그 부분 한마디 한마디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신경들이 다발로 옆으로 나가게 되고 이 다발이 바로 모여서 말초신경계로 어디는 간으로 가고 어디는 어깨로 가고 어디는 손가락으로 어디는 다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 다발을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무슨 전깃줄이 엄청 모여 있는 것 같이 생겼죠. 실제로 척수는 이렇게 전기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깃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축삭들은 다 미엘린 수초 같은 그런 막으로 쌓여 있어서 더 빨리 그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수는 뇌와 온몸을 이렇게 온몸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송전탑이나 고속도로를 보면 이런 척수의 기능하고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송전탑이 무너지거나 전신주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진 이후에 그 나머지 집은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리가 쭉 있는데 그 다리가 한 부분이 뚝 끊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쪽에 가던 사람은 더 이상의 그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척수 손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척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의 정보가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추신경계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손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전달이 자극이 와도 머리로 전달받지 못하고 머리에서 어떤 걸 시키려고 해도 근육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척수 손상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클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수였던 강원래 씨도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면서 휠체어 생활을 계속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 돌아가신 크리스토퍼 리브는 슈퍼맨으로서 매우 유명한 배우였는데 말에서 떨어지면서 결국 전신마비가 돼서 평생을 이 상태로 이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척수 손상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또한 척수 손상을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척수 손상이 일어나면 이 먼저 주변에 있는 척추뼈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서진 척추뼈의 조각이 결국은 안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찌르거나 누르거나 자르거나.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나 다리가 뽀개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축삭의 다발들이 결국 끊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척수 손상 환자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수 손상은 이렇게 어느 부분이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요. 척수는 이렇게 목뼈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됐다 하면 그 이하는 못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 경추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이 목 부분에서 나오는 신경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은 마비되는 부위예요. 그러면 흉추 6번을 만약에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신경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깨 이하, 뭐 갈비뼈 이하 또는 하반신만 이렇게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처럼 어떤 1기, 2기, 3기, 4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을 다쳤다. 그러면 그 이하에는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움직임을 할 수도 없는 완전히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수 손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가장 큰 것이 자동차 사고이고요. 그 다음에는 말에서 떨어지거나 산에서 떨어지거나 했던 그런 추락사고, 그리고 폭력에 의한 사고, 그리고 스포츠로 인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는 어떤 유전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치매같이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시죠? 결국 이거는 그냥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같이 이렇게 완전 어떤 식생활을 잘하면 고쳐진다던가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척수 손상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어제까진 걸었다가 내일은 못 걸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국가별로 척수 손상 환자 수를 보면 미국은 현재 7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 1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척수 손상 환자는 대다수가 청장년층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고 당시 평균 연령은 32.8세로 굉장히 20대, 30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80%는 남자이고요. 근데 척수 손상의 원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시죠. 결국 되게 조심조심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척수 손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많이 액티비티가 활발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도 많이 다니고 등산도 하고 스포츠도 하는 그런 청장년층, 특히 남자분들이 훨씬 그런 액티비티가 많기 때문에 척수 손상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척수 손상 환자의 기대 수명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암은 걸리고 막 2년, 3년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암 사기에 발견해서 한 달도 못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척수 손상은 그런 장기가 고장났다는 게 아니라 신경의 그 흐름이 끊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장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척수 손상 환자는 정신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나의 그런 팔다리의 모든 세포들에 무슨 암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대 수명만큼 환자도 그렇게 오래 삽니다. 즉 20대에 하지마비가 됐다 하면 20세부터 65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환자 1인당 치료 비용이 연당 2,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5세 하지마비 환자 기준으로 보면 평생 거의 10억 원 가까운 치료비가 들 수밖에 없는 상당히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자도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준비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러면 보호자가 그 환자를 케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인재들이 척수 손상 이후에 결국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런 귀한 인재들을 사회가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회에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임상에서 척수 손상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데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어떤 걸 치료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이든 식습관이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척수 손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은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손상 후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손상을 줄여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척수 손상은 특징적으로 뭐냐면 맨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어 뼈 조각이 척수를 찔렀어요. 그러면 딱 어느 부분만 이렇게 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손상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척수 손상의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손상 부위가 시간이 따라서 점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 부위에는 처음에 찔린 거는 1차 손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넓어지는 과정을 2차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조금만 적어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메꿔 놓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라는 거는 거의 한 1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몇 주부터 해서 쭉 지나가는 그동안 이게 점점 넓어지고 나중에는 건너오지 못하는 이런 큰 구멍이 우리 척수에 이렇게 실제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주변에 싸고더니 보라색 보이시죠? 이 보라색이 뭐냐면 우리가 손상받았을 때 여기 딱지가 지듯이 신경계 안에 딱지가 지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신경교선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리아틱 스카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그 상처 주위를 싸고 딱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이 재생되려고 해도 그 재생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실제로는 말초신경계는 재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뇌와 척수의 중추신경계는 재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그런 그 유전적 발현이 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 20년 정도 전부터 그래도 뇌나 척수 속에 약간의 그런 그 신경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척수 손상이나 또는 뇌 손상에 이 신경세포를 재생시켜 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여서 어떤 환경을 제공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척수 손상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손상 부위가 확산되는 게 제가 시간을 두고 확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막아줘서 이미 손상은 됐지만 손상 부위가 확산되는 걸 막아주자.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집중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렇게 신경이 다 끊어졌지만 이 안에 있는 신경재생의 어떤 능력을 좀 끌어올려서 신경재생을 해보자라는 두 가지 컨셉으로 이 척수손상 치료제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척수손상은 아까 대략 생각해 보셨겠지만 척추가 끊어졌는데 그걸 다시 붙일 수는 없어요. 너무 멀고 그 안에 있는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늘려보자라는 건데요. 아, 그러면 그 신경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경추 4번이 손상된 사람은 세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기, 삼키기, 숨쉬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경추 4번까지 있던 신경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래서 두 분절만 더 늘려서 C6까지 분절까지만 축삭이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환자는 식사할 수 있고 목욕하기, 머리 감기, 양치질, 부엌일, 도움을 받아서 옷 입고 보조기를 이용해서 글을 쓰고 개조된 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우리가 암처럼 완치된다. 뭐 수술해서 없앤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신경이 자라 들어올 수 있는 신경 재생을 도울 수 있다면 또는 굉장히 작은 처음에 이렇게 생겼던 그런 그 상처 부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결국은 이러한 그 약간의 2분절 정도의 그런 축삭 재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이래서 환자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제가 척수 손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척수 손상을 받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척수 손상 치료제 개발 연구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별로 몇 시간 안에는 물리적인 데미지로 인해서 피가 막 들어와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그때는 그 안에 염증 세포가 있죠. 근데 염증 세포들이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더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얘기했던 딱지지는 일이 시작되게 돼요. 이 딱지지는 일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축삭도 더 신경 세포도 죽지만 축삭도 결국은 퇴화가 되게 되고 이것이 점점 지나오게 되면 거의 1년 정도 되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더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만성 상태가 돼요. 그때는 이 상태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 과정이 거의 한 1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만성 척수 손상 환자는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하는 그런 약 70%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가락에서 뭘 찔러도 이 감각이 느낄 수가 없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감각의 중추인 척수 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척수 신경이 원인을 모르게 자꾸만 척수 신경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누가 그냥 이렇게 손 한번 만져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척수 손상 환자의 약 70%는 상당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통증 자체도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그 플로우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BBB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앞부분부터 좀 차단하면 뒤는 좀 덜 가지 않을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은 신경세포에 굉장히 주안점을 뒀어요. 척수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그 신경세포가 살고 죽는 시그널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 신경세포 자체만의 시그널로는 안 되고 주변에 있는 환경이 받쳐줘야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들어온 세포들이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내고 그리고 그런 톡식한 물질이 이 신경세포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은 신경세포 안에서의 어떤 시그널은 우리가 해결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떤 게 나을까 하다가 최근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BBB라는 BBB 손상에 대한 포커스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예 만성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과정이 지났기 때문에 이 환자들한테 BBB 보호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메꿔줄까라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축삭의 어떤 재생까지는 내가 못하지만 통증이라도 없애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통증치료제 연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뇌혈관 장벽 BBB라고 아까 되어 있는 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뇌혈관 장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 1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모든 혈관이 모든 몸에 가 있으니까 혈액에다가 파란색 그 염색약을 한번 넣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는 다 파래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색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해부를 해서 봤더니 다 파래졌는데 뇌와 척수는 하얀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이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뇌랑 척수는 그냥 혈관에서 나가는 물질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뭔가 그 안엔 장벽이 있나 보구나. 그걸 알았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그게 바로 뇌혈관 장벽. 또 척수하고도 연관되니까 척수혈관 장벽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구종을 보니까 그냥 우리 혈관을 보면 이렇게 혈관을 싸고 있는 세포만 있고요. 이 사이사이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장벽을 보게 되면 이 구멍이 우선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페리사이트라는
것이 한 번 더 싸고 있고, 그리고 더 주변에는 에스트로사이트라는 이 3중 구조로 얘네들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뇌와 척수는 중요하니까 물 같은 거, 양분 같은 것만 들어와라고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추신경계에는 이런 뇌척수 장벽이 많은데요. 저희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렛과 이 힌지인데 좀 큰 거, 렛과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척수 손상 환자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척수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추를 척수에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한 부분만 섹션을 해서 이렇게 손상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견한 것은 척수 손상 후에 이 혈관에서, 혈관이 원래 이 위처럼 아주 건강하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BBB가. 그런데 이 BBB가 이렇게 잡혀 있으려면 요 사이사이에 타잇 정션 프로테인이라는 이런 그 밀착하게 딱 붙잡아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보니 MMP라고 하는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즈의 약자인 이 MMP라는 효소가 결국 이런 기질을 다 녹여버리는 효소인 거예요. 근데 척수 손상 후에는 이런 녹이는 효소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MMP의 효소가 이런 밀착된 이런 단백질들을 다 이렇게 녹여서 결국 구멍을 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척수혈관 장벽이 파괴가 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이런 혈액세포들이 척수 내로 들어와서 결국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다른 독성 물질을 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세포도 죽게 되고 축삭도 퇴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척수 손상 치료제를 개발할 때 척수 혈관 장벽을 파괴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개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것이 우울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작이라는 약물이 척수 손상 치료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었어요. 한번 이때 나왔던 그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울증 치료제로 유명한 프로작이 척수 손상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습니다. 아스피린과 흡사한 다기능성 의약품이 되는 셈인데 이 약에 대한 독점 사용 특허가 가능해 산업적인 가치도 무척 큽니다. 정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수가 손상돼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쥐입니다. 이 쥐에게 항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을 주사하자 마비된 뒷다리의 운동 기능이 최대 80%까지 회복됐습니다. 손상된 척수 기능을 회복하는데 우울증 치료제가 탁월한 효능을 보인 겁니다. 척수 손상 받은 생쥐한테 우울증 치료제를 2주 동안 복강 주사를 했더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현저히 운동 기능 회복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척수가 손상돼 혈관이 터지면 척수 안으로 밀려 들어온 혈액세포가 염증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척수가 손상된 지 얼마 안 된 쥐에 이 약을 사용하자 혈관을 파괴하는 조직 분해 효소가 생기지 않아 신경마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이 약을 사용하면 급성 뇌졸중 치료에 사용하는 혈전 용해제가 혈관을 파괴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로토닌과 관련된 재흡수를 막아줌으로써 우울증 치료제로서 사용되었었는데 척수 손상 후에 조직 내로 혈액세포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하나의 약 속에 우울증과 척수 손상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우울증 치료제로 국한된 이 약을 척수 손상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특허를 내고 임상 실험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뇌학술지 브레인 8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정현상입니다. 네,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울증 치료제를 가지고 척수 손상의 치료 효과를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우울증 치료제를 척수 손상에 쓰려고 했지?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호기심과 관찰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원래는 저는 우울증 치료제하고는 쓸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선천성 면역하고 척수 손상의 그 관계가 너무 궁금해서 그 면역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척수 손상 후에. 그래서 면역에 관련하는 한 유전자 TLR2라는 유전자를 없앤 마우스를 가지고 이 마우스와 정상 마우스의 척수 손상을 같이 줬을 때 혹시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 유전자는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유전자 없는 마우스와 그냥 정상 마우스를 가지고 척수 손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척수 손상의 쥐는 아까 말씀드린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하반신 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방광 기능이 마비가 돼서 방광을 눌러주지 않으면 얘네는 소변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척수 손상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매일 쥐를 아침 저녁으로 일부러 방광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걸 유리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광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 쥐의 오줌을 빼주지 않으면 이 쥐는 요독 때문에 죽게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을 했는데 제가 이미 얼마나 많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이 쥐를 이렇게 만질 때 쥐가 전혀 저를 물지 않아요. 근데 딱 첫날 갔는데 쥐한테 제가 물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나는데 이 쥐 왜 이렇게 싸납지? 내가 물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또 막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얘 혹시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TLR2가 없으면 까칠해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몇 마리가 물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다 무는 거면 다 문다는 증거를 갖고 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죠. 얘가 굉장히 싸납다는 것을. 그래서 우선 정상 마우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유리네이션에서 방광 마사지를 하면 소변만 나오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TLR2 마우스가 결손된 마우스는 제가 손 다칠까 봐 휴지를 들었는데도 그 휴지를 분에 못 이겨서 막 물죠. 물고 뜯고. 그래서 이건 정말 다 그런다. 근데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마리 썼으면 10마리가 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어. 이거 너무 오줌 누기다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근데 얘는 가만히 관찰하면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갖다 대면 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실험실에 있는 면봉을 갖고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면봉 사진.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상 마우스는 이렇게 면봉을 갖다 대면 갖고 놀거나 장난만 쳐요. 이게 뭐지? 이 정도. 근데 TLR2 결손 마우스를 한번 보실까요? 뭐만 갖다 대면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땐 그렇지 않은데 뭐만 갖다 대면.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수치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요거를 내가 설득력 있게 TLR2 마우스는 싸나워요 라는 걸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했던 엑셀 파일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유리네이션을 할 때 나는 그래서 점수를 매겼어요. 1점은 가만히 있는다. 2점은 목을 빼고 발버둥을 친다. 3점은 이빨을 드러내며 발버둥을 친다. 4번은 문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다 했더니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쥐와 TLR2G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찾아봤죠. 얘네들이 이렇게 싸나운데 그러면 실제 환자들은 사나울 때 먹는 막 뭔가 좀 욱할 때 먹는 약은 뭐 있지? 해서 한 개 가바펜틴이랑 플록세틴이랑 여기서 플록세틴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튬 클로라이드라는 이런 그 실제 그 정신 질환을 가지는 환자들이 먹는 약들을 투여를 해봤어요. 투여를 했더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투여를 한 효과가 약물마다 다르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이구나. 그걸 알았고 또 똑같이 면봉도
이렇게 했어요. 1번, 면봉을 물지 않거나 입으로 살짝 건든다. 2번, 면봉을 공격하다가 물었다 당기면 놓는다. 3번, 당겨도 계속 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봤죠. 그리고 플로젝틴이나 다른 약물들을 처리했더니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아, 이거는 TLR2 마우스가 척수 손상 후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떠나서 TLR2 마우스는 굉장히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그런데 또 하나 관찰한 거는 온순환지는 여기 털 보이시죠? 이렇게 이 수염이 이렇게 되는데 좀 못돼 보이는지는 이렇게 또 굉장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각도를 다 재봤어요. 근데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죠.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나는 두 가지 가설을 내게 되었어요. TLR2가 없는데 사나우면 이건 척순상을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정상쥐도 척순상 없이도 되는 행동일까? 해서 봤더니 수술 안 한 애들도 역시나 싸나웠던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면서 제가 얘네를 유리네이션을 만졌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척순상 준 뒤에다가 계속 플로젝틴 놓고 면봉 테스트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TLR2 결손 마우스에 플로젝틴을 주사한 쥐가 더 잘 걷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야, 그러면 플로젝틴이 척순상에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서 제가 나름 매스컴을 탔던 그 영상에서 보신 그런 논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눈에 들어왔고 어쩌다 보니 정말 우연히 플로젝틴을 주사했더니 얘네가 잘 걸어서 그러면 얘는 TLR2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정상쥐에 수술해서 플로젝틴을 한번 약물로 쳐보자. 그리고 정말 좋아지는지 보자라고 했던 것이 그러한 논문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플로젝틴을 척수 손상에도 사용을 해서 한번 봤고 그러면서 BBB 디스럽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뇌졸중 치료 약물로도 혹시 쓸 수 있을까 해서 두 번째 논문으로는 뇌졸중 모델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효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도 내고 나름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싸나웠던 건 어떻게 했을까? 그 데이터를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약대에 계시는 그 정신질환을 하시는 교수님과 함께 조인을 해서 결국 TLR2 마우스는 정신분열증과 또는 우울감과 그런 공격적 행동이 있다는 걸로 논문을 내게 되고 실제 저의 그 면봉 테스트는 이렇게 멋있는 그림으로 논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플로젝틴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사실 저희들이 유럽과 이렇게 특허를 다 냈어요. 그런데 플로젝틴은 원래가 또 쓰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넘어야 될 허들이 많아서 그건 그거대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플로세틴이 MMP 중에서 특히 나인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연구를 해서 왜 MMP9이 발현될까?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효소를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MMP9의 발현을 조절하는 JMJD3라는 이 효소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어서 연구를 확장해서 이 JMJD3라는 효소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척수손상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에서도 관찰과 어떤 조사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험자의 관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걸 테스트를 했을 때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그거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은 우울증 치료제가 척수 손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논문들도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척수 손상 치료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내가 과학자로 돼야겠다 생각했을 때 정말 작은 관찰도 그것이 매번 그렇게 되는 관찰인지 그리고 그게 내가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증명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제가 그 쥐의 털을 각도를 쟀던 것처럼 그런 식의 되게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 증명해 나가면서 나의 가설을 입증할 때 결국 그게 바로 과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사물을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연구하는 그런 멤버들을 소개하며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1부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